초안전 읽기 추천사 널리 읽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 8월 24일 국교 정상화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외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중국은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의 친숙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정신 사상과 문화에 중국이 깊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한자와 유교 문화권에 속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중국 사상을 윤리로 체득하고 삼국지연의나 흑루몽과 같은 중국 고전 소설도 즐겨 읽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 참전한 이후 1992년 한중 수교 때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잊힌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자유중국, 즉 대만의 중화민국이었습니다. 본토는 중국 공산당의 약어인 중공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1992년 국교 정상화 후 기업인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이 물밀듯이 중국 본토로 진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양국의 사회문화 교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과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는 8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에는 양국 간 교류 인원이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양국이 친밀한 이웃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초안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원고를 읽으면 중국의 전혀 다른 어두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현대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의 현대 중국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 문명 국가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소개하는 중국의 초안전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낯선 새로운 형태의 전쟁, 모든 경계와 제약을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을 벌여 자유세계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이 널리 읽혀서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에 관한 자각이 확산했으면 합니다. 특히 군을 비롯하여 외교 안보 관계자, 중국 연구자와 중국 진출 기업인에게는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저자 이지용 교수의 애국심과 노고의 경애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정책학 박사 박재환, 추천사. 서론. 오늘날 중국은 꿈을 꾸는 중이다. 이른바 중국몽이다. 과연 어떤 꿈인가?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다수 중국인이 부유한 삶을 누리는 이른바 대동사회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명실공히 세계 중심 국가이자 패권국이 된다는 꿈이다. 더욱 정확하게는 중국 공산당 CCP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까?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극복하기 힘들다면 꿈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꿈을 현실에서 실현코자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더욱이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중국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게도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본다. 지난날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의 대표 사례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중국이 지난날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의 일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꿈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극복하고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바로 초한전이다. 필자는 초한전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중국식 전략 문화와 중국적 상상력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이론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에서 전개하는 정치 공작적 해외 통일 전선, 프론트 공작 1대1로 전략을 포함한 해외 개발 투자,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ICT전, 미디어전, 사회문화전 등의 구체적인 실행 형태를 분석하면서 초한전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실질적인 대전략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내부 군사전력 논의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그 판단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뒤늦게나마 중국이 전개하는 초한전의 실체를 자각하고 있다. 초한전에 대한 조사 분석과 함께 다면적인 대응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필자가 초한전의 개념, 전략, 전술 형태를 연구하면서 관찰한 한국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에 침탈당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사회의 대중국 논의는 마치 중국이 미리 짜놓은 듯한 프레임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전부였다. 중국 공산당과 초한전의 실체 파악과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초한전의 실체에 대한 자각, 각성, 조사, 분석은 고사하고 기본적 문제의식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침탈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상이었다. 더욱 심각하기로는 아예 기본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 중국 전문가, 군사, 안보 전문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정치 전문가의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움에 밤잠 설치기 일쑤였다. 본서를 집필한 직접적인 배경이다. 본서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개하는 초한전을 실살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 소개하는 데 있다. 책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을 소개한다. 초한전을 이해하려면 현대 중국과 중국 공산당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중국을 소개하는 책이 대량 출판되었다. 문제는 당국체제라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서는 중국 정치체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의외로 적다는 점이다. 대다수 일반 독자는 중국 정치체제와 성격을 모르기 쉽다. 중국 정치의 구조와 속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이는 본서에 설명하는 초한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중국과 현대 중국, 중국 공산당의 구조와 성격을 먼저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초한전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에서 출판된 초한전 원전을 기본으로 했다. 이 장은 초한전 원전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이다. 1999년 첫 출간된 초한전, 대전 고아 시대전쟁 여전 법적 상정과 2016년 출간 15주년 기념판으로 발간된 초한전 여반 초한전, 중국인 제출적 신전쟁관 미국인 여하 응대를 기본서로 삼았다.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전쟁 개념이자 전쟁론이다. 새로운 전쟁론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군사 전략의 특징과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전쟁론이다. 중국 공산당 군사 전략이란 공산당 혁명 전략, 전술가 마오쩌둥 군사 전력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는 인민해방군 군사 전력의 기본 내용을 소개했다. 이는 초안전 개념과 전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다. 또한 초안전은 현대전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쟁 방식과 기회를 같이 한다. 이 점을 고려해 오늘날의 신전쟁론, 양상과 초안전을 연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제4장부터는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초안전은 전개하는 전법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는 무제한 전법을 구사한다. 그런데도 초안전을 실행하는 주요 전법은 존재한다. 주요 전법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제8장까지 이어진다. 제4장, 제5장에서 소개하는 전법은 정치 공작전과 해외 통일전선 공작전이다. 제6장부터 소개하는 여론전, 미디어전, 선전전, 법률전, 인지전, 교육문화전, 이념전, 정보통신기술전, 기술경제전, 무역보복전, 해외투자전, 마약범죄전, 생물학전, 회색지대전 등 다양한 초안전 전법을 전개하는 기본 전법이기도 하다. 기본 전법으로서 정치 공작전과 해외 통일 전선 공작선은 여타 초안전 전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하여 전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4장에서 다루는 정치 공작전, 제5장 주제인 해외 통일 전선 공작전은 독립적으로 전개하는 전법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밝혀둔다. 다른 초안전 전법도 마찬가지다. 본서에서 소개한 다양한 초안전 전법은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고 융합하여 전개한다. 각각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각 전법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미리 밝혀준다. 제9장에서는 초안전과 한국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까지 이웃 국가인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정치 경제에서는 차지하는 위상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는 중국 공부 열풍이 일어났다. 아울러 언제부터인가 중국 부상과 미국 쇠퇴,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어야 한다는 등 수사가 한국 사회 주류 담론이 되었다. 중국 정치 경제와 국제관계를 연구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필자의 고민이 실존적 수준까지 깊어진 배경이다. 실존적이라는 의미는 나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삶 속의 실존 문제이고 국제 정치와 세계사 전개 과정에서 인간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문명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제9장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고민을 담았다. 필자의 고민 중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이 현실에서 고민해야 할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10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초안전을 감행해 왔다.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적 침탈 공세에 직면한 한국이 자유, 독립, 주권을 지키면서도 한중 우호 교류를 이어나가려면 초안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를 주로 참고하면서 제시했다. 제1장 중국과 중국 공산당 제1장 중국과 중국 공산당 1. 새로운 전쟁의 도래 오늘날 중국은 자유세계를 상대로 전쟁 중이다. 문제는 전쟁 당사국들이 중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도 전쟁 대상국이다. 다만
한국인들은 우리가 중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초안전이다. 초안전의 개념은 생소하기만 하다.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이 CCP 전개하는 새로운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다. 미국의 일본 군사정보 전문가들은 일찍이 초안전을 간파하고 경고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 출신으로 비영리 미디어 감시단체 정확한 미디어 부소장을 역임한 윌슨 루컴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 비밀리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다른 예는 수십 년간 중국 분석을 담당해온 마이클 콜린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동아시아 태평양 임무센터 부국장보의 경고이다. 마이클 콜린스는 미국은 중국과 전쟁 중이다. 다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고 기술했다. 그는 새로운 전쟁의 기본 성격을 냉전이라고 정의한다.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충돌을 수반하지 않기에 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주지할 점은 오늘날 전 세계가 중국과 치르고 있는 냉전은 지난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 시기, 냉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냉전이다. 마이클 콜린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평화로운 국제사회 편입과 공존을 단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다.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비밀스럽고 은밀한 저강도 전쟁을 전개해 왔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저강도 전쟁은 미국을 파괴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 혹은 저강도 전쟁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군사와 비군사 분야를 망라한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중국 공산당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의 모든 영역을 파상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다. 마이클 콜린스가 지적한 중국의 공격이 초안전의 기본 내용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간파한 이들의 경고에 그치고 만다는 점이다. 이들이 경고한 위협의 실체는 압도적인 반면 위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초안전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초안전은 문자 그대로 한계를 초월한 무제한 전쟁이다. 어떠한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인가? 초안전은 어떠한 성격의 새로운 전쟁을 의미하는가? 초안전을 논하기에 앞서 전쟁의 의미를 되짚어보자. 일반적으로 전쟁은 한 국가와 다른 국가 또는 최소한 2개 이상 국가 간 벌여지는 물리적 충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군대를 동원해 싸운다는 의미다. 전쟁은 보통 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함으로써 시작된다. 지난날 국군주의의 일본이 미국의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한 전쟁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추후 일본에 공식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공식적인 전쟁,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다. 무력을 동원한 충돌이 모든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무력 충돌 양태가 존재한다. 그 점에서 전쟁과 내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군대를 동원한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전쟁은 내전과 구분된다.
내전은 한 국가 안에서 갈등하는 집단 간에 일어나는 물리적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는 클라우제비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정의처럼 전쟁은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 무력 충돌로 폭발하는 속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무수히 많은 인명 희생을 수반한다. 인명 희생뿐만 아니라 인간 삶 전체에 가공할 만한 고통을 초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최대한 방지하려 하며 때로는 회피하려 한다. 초안전은 앞서 언급한 전쟁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다. 초안전은 공식적으로 정규군 같은 무력을 동원한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력을 동원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고 우회한다. 전쟁의 목적만을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쟁을 왜 하는가?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패배시킴으로써 적국과 갈등을 자국 이익에 부합하게 하고 나아가 적국을 자국의 의도대로 복종시킴으로써 상대국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함이다. 적국을 패배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군사적 승리는 적국을 패배시키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적국과 무력 충돌을 회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 패배시킬 수 있다면 굳이 큰 희생과 위험이 따르는 군사력 동원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전쟁에 대한 초안전의 기본 사고다. 손무가 손자병법에서 언급한 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쟁론이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 군대나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적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면 된다. 적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도덕적 한계도 뛰어넘어 무자비하게 동원하는 것이다.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은 상대 국가와 그 구성원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면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상대국가 국민은 자신들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초안전이라는 신전쟁 개념을 동원하면 상대국의 전쟁을 감행할 때 국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전쟁이다. 오늘날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기술력, 문화, 가치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러한 제약 조건 아래서도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안전에서 제시하는 전쟁의 신사고이자 새로운 발상의 시작이다. 도대체 중국은 왜 전 세계를 상대로 초안전을 감행해 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중국의 성격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 초안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PRC과 중국 공산당 CCP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 현재 중국을 수천 년간 존속해온 역사를 관통하는 실체가 있는 중국이며 그 연장에 있다고 오해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공자라는 대사상가를 배출한 나라, 만리장성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
역사적으로 지난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나라 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중국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 중국?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어떤 중국인가? 혹시 중국이라고 인식할 때 약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중국이라는 실체적 존재가 있으며 이러한 중국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제국주의 열강 침탈을 거치면서 이른바 백년 국치를 겪었으나 이제는 오명을 씻고 다시금 지난날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하고 있는 중국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중국 역사를 한족의 역사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중국, 역사, 한족, 역사, 현대. 중국 이콜 중국, 역사 이콜 한족, 역사 이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고 단순 등식화하는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렇게 중국을 이해하고 있다면 답은 명확하다. 그런 중국은 없다. 중국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하자면 실체가 모호하다. 우리가 부르는 중국이라는 개념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나 성립했다. 여진족이 세운 통일왕조 청나라가 망하고 이를 대신해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성립하면서부터이다. 중화민국에서 중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화의 개념은 청나라가 청나라 말 대표적 근대사상가 랑치차오가 지난 송나라 시기 주희가 제기한 개념을 새로이 되살린 것이다. 오늘날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중화민국에서 모두 국부로 추앙받는 증산, 순원도 중화의 개념을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순원이 주창한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에서 민족은 본디 한족만을 의미했다. 여진족, 만주족의 청나라를 타도하고 다시금 한족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순원이 일으킨 혁명운동의 주 목적 중 하나였다. 이러한 중화라는 용어를 되살리면서 중화민족,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출현했고 이를 줄여 오늘날 대륙에 수립된 정권을 통칭하여 중국이라고 부른다. 사대모아 사상이 뿌리 깊은 조선왕조 문헌에서는 중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주지할 사실은 여기서 중국이라는 개념은 중국을 특정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일반 보통 명사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의 역사를 지칭하는 중국사를 살펴보자. 중국에서 이른바 정사로 간주하는 역사서들이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느냐는 하는 문제는 차치하자. 문제는 정사를 살펴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고로 외국에서 China History of China, Chinese History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륙을 지칭한다. 중화주의 관점에서 서쪽 오랑캐라는 뜻을 지닌 서용이라고 한 이 민족이 세운 진 또는 진화에서 기원한 용어인 차이나가 역사적으로 통일적인 민족사로서 중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 대륙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조가 명멸거듭했다. 역대 왕조들은 종족과 언어가 모두 달랐다. 물론 각 왕조가 이른바 중원이라 부르는 오늘날 화베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공통 문자로 한자를 사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종족의 언어는 각기 달랐다. 종합하자면 이른바 중국사는 대륙에서 명멸을 거듭한 여러 왕조사를 의미한다.
보통 한 민족이 증원의 패권을 장악해 왕조를 수립하면 해당 왕조는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왕조가 이전의 패권 왕조를 계승한 정통 왕조임을 주장했다. 사서 편찬은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 확립 작업이었다. 이렇게 모아 엮은 왕조사가 정사로 간주하는 25사다. 오늘날 중국사라는 통칭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대륙을 지배했던 다양한 민족의 왕조사다. 어떤 특정 민족, 특히 한족만의 역사가 아니다. 정리하자면 한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실체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주지할 점은 역대 각 왕조가 자신들의 왕조를 중국이라고 칭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대륙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평가받는 당나라는 북방 민족 중 하나인 선비족 왕조였다. 당나라 직전 패권 왕조인 수나라 또한 선비족이 세운 나라이다. 춘추 전국시대를 종식하고 증원 패권을 장악했던 진나라도 한족 왕조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패권 왕조였던 청나라는 여진족, 만주족 왕조였다. 대륙에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존속한 각 왕조는 서역의 융 혹은 영의 통일 왕조, 진나라 이후 선비족,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등 이른바 이민족이 번갈아 수립한 왕조였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축인 한족이 세운 왕조는 한, 송,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중 송은 북송 시기에도 화베이 지역을 통치하지 못했고 남송 시기에는 창강 이남만을 영유했다. 역사에 기록된 약 5,000년 대륙사에서 한족이 통치한 시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약 1,000년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영역을 살펴보자.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 영토라고 공식 문건과 역사서에 표기하고 있는 중국의 영역도 변화를 거듭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강점하고 있는 영토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경계는 한족이 아닌 여진족의 통일왕조 청나라 최전성기였던 강희제부터 건륭제 제위기, 이른바 강건성세 시기 확립된 강역을 포함한 영역에 기반을 둔다. 중국사를 보면 지도상 각 왕조의 영토 경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영토 경계선도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 각 왕조가 가장 번성했던 10여 년 전에서 수십 년간의 최대 팽창 경계선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최대 영토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시기 영토 경계는 더 작고 지속하여 수축을 반복했다. 민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 발표만으로도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할 때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인종적으로는 수많은 민족 혹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그들 민족, 종족 고유의 역사적, 기억, 영역, 언어, 혈통을 가지고 있다. 1953년 인근 조사 초기 등록된 민족 수만 해도 400여 개가 넘었다. 이를 편의상 56개 민족으로 줄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사실상 한족의 나라이다. 전체 인구의 약 92%가 한족이다. 물론 한족도 편의상 한족으로 구분되었을 뿐 그 내부 구성을 보면 더욱 잘게 나뉜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국사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심인 한족의 역사가 아니다. 즉 중국, 한족, 중국 이콜 한족 이콜 한족의 중국사는 엄격하게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중국,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대륙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몇 가지 사실을 서술한 이유는 현대 중국의 성격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중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정확히 말해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축출하고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체제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다.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 대륙에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정신 문명과 관련해서 볼 때도 현대 중국은 과거와 단절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화, 문화혁명 등을 자행하면서 각 민족의 역사적으로 계승해오던 전통, 사상, 문화유산들이 소멸되었다시피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최소 6천만에서 8천만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죽어나갔다. 계급투쟁 명분으로 인민재판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수단으로 살해한 수천만 명과 함께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회주의 실험으로 죽은 인원이 최소 4천만 명이다. 말 그대로 죽임당한 인구만 계산한 수치이다. 물리적 죽음 외에 대륙에 생존한 중국인들은 유무형의 탄압과 박해를 감내해야 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을 제외한 수억 명의 중국인이 마오쩌둥식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양심, 가치관과 관련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실 이러한 처마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 대륙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른바 평등과 정의를 내세운 공산당이 체제 전복과 공산화에 성공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치달아간 결과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지독한 개인 숭배, 구소련 스탈린, 북한 김일성, 중국 마오쩌둥, 공산당원 특권 계급사회 출현, 소수 특권 계급의 부정부패, 부조리 만연, 양심과 정신문명, 황폐화, 지독한 상호불신, 극단적 이기주의 문화 형성, 경제적 하향 평준화, 자유박탈 등으로 귀결된다.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 대륙은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전면 사회주의화, 대약진, 대학살, 문화혁명, 대동란 등을 겪으면서 대륙에서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정신문명이 파괴되었다. 특히 1966년부터 76년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전통 사상, 종교, 가치, 문명 등은 소멸하다시피 파괴됐다. 문화혁명은 그야말로 문화와 가치의 황폐화 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 기간에 청소년기를 지낸 세대가 바로 오늘날 중국을 이끄는 기성세대이다. 이 세대는 어려서부터 마오쩌둥에게 선동된 홍위병으로서 계급투쟁, 유혈혁명, 기성세대가 가치관을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에 앞장섰다.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 중국 전역을 구석구석 몰려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파괴했으나 마지막에는 마오쩌둥에 의해 그들 자신도 부정당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황폐화한 정신과 심리적 공황뿐이었다.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조장하고 선동한 결과 대립, 갈등, 증오, 상호고발, 폭력, 파괴의 광풍이 휩쓸고 간 빈 자리에 남은 것이라고는 허전, 허무, 극도의 상호불신, 철저한 이기주의, 이익으로 뭉친 소규모 집단주의 등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독재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지자 악질적인 부정과 부패, 부조리, 특권, 특혜 등이 상식으로 자리 잡은 중국 공산당 사회가 되어버렸다.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내부 권력 투쟁, 혁명을 앞세운 사륙전 과정에서
마오쩌둥파로 살아남아 권력을 잡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익숙한 인사들이 바로 현대 중국 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지도자들이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류사오치, 린비아오, 덩샤오핑, 후양오방 등이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내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와 가정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면서 중국인들을 학살하는 데 주도적인 기능을 한 자들이기도 하다. 또한 마오쩌둥 집권기 중국 대륙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재앙을 겪는 것을 경험하고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 대상이 되었으며 문화혁명, 대동란기에는 자신이 1차 피해자가 되어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했다. 그 결과 바로 마오쩌둥 사후 전개된 개혁, 개방 정책이다. 개혁, 개방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요체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실험 실패 인정이라 하겠다. 사회주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공격했던 자본주의를 도입한 것이 개혁, 개방인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 도입은 제한적이지만 정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을 옥죄었던 사회주의, 평등주의라는 사슬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평등주의와 사회주의에 속박되어 있던 중국인들이 비로소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개혁, 개방 과정은 사회주의가 폐기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생명력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혁, 개방 이후 경제성장은 중국 공산당과 덩샤오핑의 치적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중국 사회의 부분적이나마 시장과 자유를 허용한 결과였다. 개혁 개방 이후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 중국은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적 통제와 감시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당 독재 체제다. 평등과 노동자 농민 계급 해방을 강령으로 내걸고 권력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공산당 특권 계급 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온 뒤에 그들은 특권적 권력은 더욱 커졌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를 바 없이 변화했다는 착각이기도 하다. 마오쩌둥 시기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다. 시장화, 자본주의화를 진척시키려면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일정 부분 확대해주는 것이 필수적이어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중국 공산당이 변화하는 중국 사회에 맞추어 정치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는 이른바 덩샤오핑이 제시한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방침을 고수했다. 즉 시장화, 자본주의화는 중국 경제력을 성장시켜 공산당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어떤 상황에서도 권력 독점과 독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국 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이다. 중국이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당, 군, 정, 특권 집권은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반면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화하였다.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의도된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덩샤오핑의 선불원 전략을 기반으로 외국 자본, 기술 도입을 위하여 동부 연안 도시에 집중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했다. 농촌과 농업 부분을 희생하면서 공업 분야의 차별적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억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 예비군이 도시에 있는 공업 부분에 투입되었다. 산업 예비군은 주로 저발전 내륙 농촌 지역 출신으로 초저가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들이 이른바 농민공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외국 기업 생산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초저가 노동력의 대량 공급이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아래에서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화를 진행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독점은 더욱더 심화해 갔다. 권력 독점을 바탕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급속도로 규모가 커진 기업과 자본마저도 독점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실험을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일군 경제적 성과마저도 독식하는 체제를 형성한 것이다. 현대 중국을 상징적으로 1대 13의 사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약 9,400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과 나머지 중국인 약 13억 명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모든 공산당원이 그 1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억 명에 이르는 중산층도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다시 크게 나뉘어진다. 세부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 엘리트 그룹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문화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적 이권으로 강하게 맞물려 있다. 물론 그들 내에서도 계파가 나누어지고 지방별 권력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은 이들이 정치, 경제, 권력을 극단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당 국가 혹은 당국 중심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중국 기업은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거나 당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대부분이 당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이다. 사정은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산당과 지배계급은 1990년대 말 이른바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과거의 국공유기업 경영권을 독식했다. 시장화 자본주의화가 진척되면서 생겨난 외형상 순수 민간기업 또한 사실상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이 실질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민간 기업으로 급속히 성장한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자금 은닉처로 키우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이다. 배후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 파벌들이 실질적인 지분을 나누어 행사하는 구조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부동산, 철도, 도로, 댐, 항만, 공항, 신도시 개발 등 축제의 장이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 엘리트 지배계급의 부는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커졌지만 중국은 전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 국가가 되었다.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명명하는 기형적 정치 경제 구조는 구조적 모순이 축적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저임금 저생산 비용 구조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으나 구조적 모순 또는 양적 성장만큼 누적됐다. 중국 정치경제 학자들은 대략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고성장 단계가 종식하고 구조적 모순이 기하급수적으로 심화했다고 평가한다. 투입에 의존한 경제의 외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현재는 한계의 임계치마저도 넘는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아래 중국은 새로운 계급 사회를 형성했다.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결과적으로 극단적 계급사회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공산당원의 공산당원을 위한 공산당원에 의한 특권 계급 국가이다. 평등 가치를 구호로 내걸고 대중을 선동해 정치 권력을 잡은 공산당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과 지배계급은 권력과 부를 대규모로 축적하면서 중국을 기형사회로 변질시켰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고 14억 중국인을 불모로 잡고 전체주의 전체 정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진핑이 집권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회 전체를 전체주의 사회로 재강화하고 있다. 그 방식은 지난날 수많은 공산당이 시도한 사회주의 사회 구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다름 아닌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이다. 현대 정보통신 기술 ICT 혁명 성과를 이용해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묘사한 사회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먼저 외국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인터넷 방화 장성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외부 세계와 인터넷 소통을 통제하면서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과 왜곡된 사실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국민을 완벽히 감시하는 금순 공정을 완성 중이다. 이 공정은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를 감시 통제한다. 이후 CCTV 감시를 추가하고 IT 기술 발전 성과를 반영한 안면 인식, 음성 인식,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활용 등을 혼합해 완벽한 감시 통제 체제를 구축했다. 황금 방패 공정은 이후 더욱 진화해 도시를 대상으로 한 태왕 공정과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쉐량 공정으로 세분되었다. 이 공정은 도시에서는 이른바 안전도시 또는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안전농촌 프로젝트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른바 안전, 편리, 스마트라는 미명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 시범 테스트를 마치고 한국에서도 이른바 한중도시협력사업 명목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중이다. 오늘날 중국은 인구 약 2.4명당 1대 꼴로 CCTV를 설치해 자국민을 감시한다. 설치 비율은 증가 추세다. 명목은 범죄 없는 안전 추구라지만 실제로는 주민 감시 통제 체제 구축이다. 주민 감시 통제는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대표 사례가 사회신용평가 점수제도 도입이다.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에 맞추어 교통수단 이용, 금융대출 등에서 자녀들 취학에 이르기까지 보상 처벌하는 체제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인민폐를 도입해 개인 자산과 화폐 사용까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 주거 공간 내에도 감시 카메라를 안전이란 명목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전화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개인 소통을 모두 감시 통제하고 개인의 이동 동선과 사회적 활동도 감시하며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해 사회 경제적 삶을 통제하고 소비 행위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1984식 감시 통제 사회를 구축한다. 이를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사회 안전과 효율이라는 미명으로 중국 공산당이 개인의 삶을 샅샅이 감시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통치는 중국 사회에 대한 디지털 전체주의화에 그치지 않는다.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악한 인종 청소를 자행한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한족을 비롯하여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화민족의 나라이고
중국 공산당이 이들 모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르트족에 대한 인종 청소와 종교 말살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한족화를 강행한다.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 남성을 직업학교라고 이름 붙인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이용한다. 여성은 강제로 한족과 결혼시키거나 위구르인 사이에 생긴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키고 한족이 위구르인 여성을 윤간, 강간, 이른바 한족 씨 뿌리기를 자행하면서 소수민족을 말살하고 소수민족 태생 유아나 어린이는 유년기부터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내 기숙학교에 가두어 놓고 중국 공산당과 중화민족으로 세뇌 작업을 한다. 전통 종교를 파괴하면서 종교시설을 파회하고 종교 서적을 몰수에 불태우며 성직자를 강제로 환속시키고 중국 공산당 앞잡이들을 종교인으로 내세운다. 이른바 애국 종교, 중국 공산당 종교와 정책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몽골족, 조선족, 후이족 등에 대해 그들의 전통 언어와 종교 문화를 말살하고 강제 세뇌 교육을 감행하고 있다. 일반 중국인들에 대한 종교 가치 말살 정책은 어떠한가? 중국 공산당은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 즉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공산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선전하며 종교를 탄압한다. 중국 공산당 이외의 어떠한 믿음도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이른바 애국 종교 정책을 전개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종교 활동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앙적 믿음으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일반적인 종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기원한 대표적인 심신수행단체 파룬궁, 법륜궁도 포함된다. 파룬궁은 개혁 개방 시기 일반인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핵심 간부까지 순수한 심신수행 기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세가 급속히 퍼졌다. 중국 공산당은 종교 파괴 행위를 자행하면서 사회주의적 심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인민들은 공산당이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인간, 사회주의 가치를 가지고는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 실존적 고민을 해소할 수 없었다. 영성, 실존 문제, 삶의 가치와 지향 등 문제에 직면한 중국인의 공허함을 대신 채워준 것이 지하교회의 파륜궁이었다. 진실, 인내,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심신수행을 병행하는 운동인 파룬궁이 급속히 퍼진 배경이다. 특히 중국 전체에 퍼지는 파룬궁 수행 열기에 중국 공산당은 위기를 느꼈다. 일반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까지 공산당 교리 대신 심신수행에 참여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였다. 결국 장점인 집권 후반기인 1998년 파룬궁 탄압을 결정하고 심신수행 운동에 사교라는 낙인을 찍어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다. 중국 공산당이 아닌 종교나 단체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서였다. 개혁, 개방 시기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탄압 아래에서도 주요 종교가 암묵적으로 많은 중국인에게 확산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기에 들어서는 종교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시진핑 이전 시기에 중국 당국의 일부 묶인 아래 활동하던 지하교회, 비인가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사찰, 이슬람 사원, 도교 사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시진핑에 대한 숭배를 강화하려 합니다. 2021년 11월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제3차 역사 결의를 발표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그 핵심인 시진핑의 종교적 신앙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 종교인, 심신수행단체, 소수민족, 자유민주주의자, 양심적 변호사, 지식인들에게 대해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 대표 사례가 장기 적출이다. 중국 전체에 산재한 교도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민주화 인사, 특정 종교 신자, 파룬궁 수련자들을 가혹하게 고문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장기 매매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소수민족 인종 청소의 장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구도 우르무치 국제공항에는 인제 장기 특별 수송 라인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중국 전체에 매년 최소 약 10만 명분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매매하고 있다. 일부 장기 이식 전문 병원에서는 장기 이식 할인 행사까지 홍보할 정도이다. 참고로 중국인의 사후 장기 기증률은 매우 낮다. 국제추적조사단체와 강제 장기 적출 사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양심적 중국인들의 폭로로 이미 전 세계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자행하는 강제 장기 적출 사례 실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제인권단체, 각국 정부들이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중국, 중화민족,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같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중국, 차이나라는 일반적 개념보다는 중국 공산당, CCP라는 더욱 명확한 개념을 쓰려 한다. 먼저 한족을 중심으로 한 5,000년 역사를 일관한 중국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오늘날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을 세우고 약 70여 년간 이어져 온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의 중국일 뿐이다. 중화민족 또한 허구이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고 그들의 역사 또한 중국 역사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중화민족은 한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화된 역사 개념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식의 선전선동도 있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도 망한다는 논리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당이라는 논리도 편다.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중국 등이다. 이 같다는 등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은 논리에 더하여 중화민족을 이용한 대중결집 수단으로 악용한다. 중국 공산당이 붕괴한다고 해서 중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체 중국과 중국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중국 중화민족,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같다는 등식은 중국 공산당식의 논리와 프레임을 거부한다. 반대로 중국 중화민족,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같지 않다는 공식화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그 외 중국과 중국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감시 통제,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장악해 중국 공산당식으로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걸고 있는 구호가 중국몽이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면 현재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온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고 있는 실행, 전쟁 전략이 바로 초안전이다. 중국 공산당은 초안전을 전개하기 위한 내부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체제와 대전략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중국 정치 체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의 실체와 전략문화. 중국 정치체제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 혁명원로 가문 출신이자 본인 역시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로 재직했던 차이샤가 실토한 내용을 들어보자. 차이샤는 중국 공산당은 나치즘, 파시즘, 구소련 스탈린식 공포 정치보다 더 사악한 방식으로 중국을 통치해왔다고 고백한다. 중국 공산당은 일종의 깡패 조직이고 깡패 조직이 폭력으로 중국인들을 볼모로 잡고 착취하고 있으며 약 9천만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원이라는 깡패 조직도 알고 보면 내부적으로는 마피아 두목과 같은 시진핑과 공산당 특권 귀족들이 나머지 당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구조라고 폭로한다. 또 다른 예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실체를 핵심에서 경험한 인물, 억만장자 거원구이의 폭로다. 거원구이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거원구이는 시진핑 집권 후 권력 투쟁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현재는 미국으로 망명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이권과 이해가 더는 맞물려 있지 않다. 즉 중국 공산당 내부 문제와 공산당 체제의 실상에 대해 거리낌 없이 폭로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 체제 하의 중국에서 거원구이와 같이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과 이익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단어 중 하나가 관시이다. 중국에서는 특권, 특혜, 이해, 이권, 부정부패로 얽히지 않으면 정치적 성공, 기업 운영, 사회적 명망, 성취 모두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자들과 관시와 함께 권력 지형도와 권력 투쟁 구도를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급 정보를 취득하기도 한다. 이것이 거원구이가 중국 공산당 내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배경이다. 거원구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와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일갈한다. 그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나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적, 직업적, 거짓말쟁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들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다. 믿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이용 가치가 있는지다 라고 실토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각으로 순진하게 중국을 대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다.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한다. 중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중국 공산당의 나라이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장악당하고 만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중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서구 사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순박하다. 일단의 군인, 교수, 연구자를 위시한 전문가 집단도 예외가 아니다. 지독한 경쟁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법을 터득한 중국인들 눈에는 이용하기 쉬운 상대로 비친다. 서구인의 천성이 선에서가 아니다. 수백 년간 축적하고 보완한 자유민주주의의 성숙한 시민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직, 신뢰, 법, 규칙에 대한 존중,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등 시민 문화가 다른 나라들보다 발전해 있어서다. 성숙한 시민 문화는 이들 국가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들이 익숙해진 가치와 문화의 눈으로 중국과 중국인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한국인도 이 순진한 서구인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와 국민은 규칙, 규범, 법, 제도에 따라 행동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행위 규범을 지켜왔다. 물론 나라별로 수준 차이는 존재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계약, 언행일치, 상호 신뢰 등을 중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규칙이나 협상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한다. 합의에 이르러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그 내용을 따르라고 간주한다. 문제는 서구인들이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문화에서 살아온 중국인들도 그러리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 이를 두고서 중국 공산당식 생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원구이는 중국 공산당은 정반대라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혁명 초기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철칙이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공산당과 좌파의 공통 공식이다. 지난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똑같다. 그들의 목적인 혁명은 현 체계를 전복해 권력을 장악하려 함인데 세력 기반이 약한 공산주의 조직으로서는 기존 정치, 경제, 체제 전복을 통해 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해서다. 공산당의 외형을 탈바꿈한 현대 진보 운동 조직들도 근본적으로 거짓, 선전, 선동, 교란, 기만 따위의 술수에 능숙하다. 공산당식 기만 전술은 중국에 이르러 만개했다. 역사적으로 전개해온 치열한 생존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사고구조가 결합해서다. 특유의 기만, 속임수, 권모술수, 모략, 책동, 전통이다. 이는 손자병법을 포함한 무경질서를 관통하는 중국식 전략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인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표리부동은 경멸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다. 한족의 반응은 한국인과 정반대다. 그들은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으면 그게 짐승이지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응한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한다. 겪어봐야 깨닫게 되는 중국인의 형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산당이 발전시켜온 전략전술은 마오쩌둥에 이르러 중국 전통의 전략전술과 맞물리면서 기만과 사기를 핵심으로 하는 술수와 책략의 최고봉에 다다른다. 중국 공산당은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반대의 사회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을 끊임없이 갈라놓고 분열, 대립시키면서 상호 불신과 극단적 이기주의가 무너진 전통 가치와 규범의 빈자리를 채웠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기만, 사기, 책략 등의 술수가 더해지면서 부정부패와 뇌물매수 기법이 고도로 정교하게 사회적 삶에 각인되어 있다고 거원구이는 폭로한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의 나라이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 조직과 사회 조직을 전방위적으로 장악해 독점적 통제력을 행사한다. 정부 조직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의 조직이다. 여기에는 경찰에 해당하는 국무원, 공안부, 국가정보원 격인 국무원 국가안전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인민법원, 검찰 조직인 이민검찰원,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비롯하여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실질 통제하는 각종 언론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같이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문, 방송, 통신 등 매체도 중국 공산당 선전부 소속으로
언론 자유가 없으며 엄격한 의미의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 매체만 있을 뿐이다. 중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순수 민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 저변에까지 공산당 조직을 운영하고 소규모 조직에는 반드시 당 세포 조직이 있어 감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 예외가 없다. 정부사나 각국 국유 기업은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기업이다. 민간 기업으로 알려진 기업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권력 집단의 소유물이다. 다양한 권력 집단 파벌들이 각 민간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파벌, 계파, 인민해방군 등이 서로 엮여서 나누어 소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중국 정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을 독점적으로 장악해 독식하는 중국 공산당 특권 귀족의 나라이다.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은 PLL은 중국 공산당의 무력이다. 형식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무력 집단이다. 국군이 아닌 당군이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무력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중국 공산당과 같이 인민해방군도 단일 지배 집단에 의해 장악된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 내의 여러 정치 파벌과 계파 그리고 지역별로 나뉘어 이해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중국 정치 체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당, 군 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당과 군이 하나의 이해 공동체로 엮어 있는 구조이다. 당군 체제는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1980년대 개혁, 개방, 시기 군개혁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당, 군 분리, 당에 의한 통제 등의 논의도 있었다. 조직상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서로 이해가 다르다. 그런데도 인민해방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종합 권력체제를 이루고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자체가 거대한 이익집단이다. 다수 국유기업과 형식상 민간기업이 실제로는 인민해방군 소유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예술공연 관련 대학, 각종 기술 전문대학, 기업 문화예술단체,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수준에서 당과 군은 정치, 경제, 사회, 통제관리, 통일정선 전략, 대외정책, 통일적 지도, 지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대전략이라는 정치적 목적 추구는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력으로 실행되면서 고도의 상호 통합성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인민해방군 자체만의 전문화된 군사전략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대전략과 하나로 연동하여 전개된다. 중국 군사전략을 언급할 때 이는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현대 중국의 당군 체제의 성격은 명확하다. 21세기 초극우 정치 집단이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와 중국 공산당 특권 계급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사회를 강압, 감시, 통제, 처벌하는 파시스트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중화민족주의에 강하게 경도되어 세계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의 전체주의적 패권을 전 세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현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자유민주 인권 등 가치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21세기
파시스트 민족주의 국가이자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바로 현대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 대전략과 외교정책.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시기부터 개혁 개방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덩샤오핑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대전략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주지할 점은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를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리부동은 중국 공산당의 근본 속성이다.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선전적의 일환일 뿐이다. 각종 정부 문건, 백서 등을 통해 외교정책 기조, 원칙으로 내세우는 자주 독립, 평화, 내정 불간섭, 반패권주의 등은 사실상 구호성 주장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표방한 원칙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다. 중국 대외 전략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실질적 목적과 의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개혁 개방으로 전환한 이후 중국의 대외 정책을 중요한 개혁 중심으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중국 전략과 정책은 덩샤오핑 집권 후 개혁 개방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 대외 전략을 규정지었던 시대 주제가 혁명과 정책이라면 덩샤오핑 시기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평화와 발전으로 재정립했다고 한다. 덩샤오핑은 이 시기를 경제 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규정하고 대외 정책 기조로 도강양회, 겸허자조, 유소자귀를 강조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으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 정책을 간략하게 도강양회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도강양회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평화적이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 정책이라는 식으로 오해한다. 도강양회의 사전적 의미는 빛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 즉 자신의 속뜻을 숨기고 상대를 기만하며 상대가 방심하는 사이 힘을 축적하고 상대를 꺾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도강양회의 실제적 의도가 밝혀졌다. 외국으로 망명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980부터 90년대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내용 일부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은 1980년대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이 바뀌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는 최근에 모두 거짓 선언이자 위장 전술임이 드러났다. 대외적으로 평화 발전을 선언한 덩샤오핑은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국 공산당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도강양회 기조를 언급하면서 다음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목적인 중국의 사회주의와 전 세계 공산화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서방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최대한 이용해 국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미국과 서방 선진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미국을 포함한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약화하기 위한 전략과 공작을 지속해서 전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현 단계의 중국 국력으로는 전 세계 공산화와 중국 공산당의 세계 재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을 평화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이들의 기술과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들을 약화, 전복하여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기 위한 공작 또는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국력이 신장하면 미국 국가에 대한 전략적 총국
총공세를 통해 궁극적 목적인 중국 공산당의 세계 재패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략에는 마오쩌둥이 발전시킨 적극 방어론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적극 방어론은 중국 공산당이 약세이던 중화민국 시기 국민혁명군에 대항한 전략이다. 아군이 수세에 접했을 때 방어 전략을 취해 세력 보존에 중점을 두지만 단순한 후퇴와 방어가 아니라 공격해 들어온 것을 유인해 섬멸함과 동시에 적 중심에 대한 공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적극 방어는 오늘날 인민해방군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은 적극 방어 전략을 미국을 상대로 한 국제 전략으로 확대한 것이다. 덩샤오핑의 전략 지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화해와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공격 기반을 닦아 나갔다. 그 기반은 바로 홍콩이었다. 개혁, 개방 정책이 한창 진행되고 미국의 중국 자원이 본격화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 공산당은 외국에 대한 통일 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기반을 홍콩을 중심으로 닦아 나갔다. 홍콩이 지닌 특수성 때문이었다. 1980년대 홍콩은 통일 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데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홍콩은 1984년 중영 양국 정부가 체결 발표한 중영 공동성명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영국에게서 주권을 반환받을 예정이었다. 대영 제국이 동방의 진주라 부른 홍콩의 영국식 정치경제 제도가 이식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치제도와 자유시장 경제를 꽃피웠다. 즉 홍콩은 중국 공산당에게 국제사회로 통하는 창구로서 해외 공작을 전개하는 데 대외적 경계와 의심을 피할 수 있고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최적지였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대 초중반 이후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국무원 국가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홍콩의 공작 요원을 침투시킨다. 이들은 순수 민간사업가, 시민사회 활동가로 위장해 홍콩의 자리를 잡았다.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전방위 지원, 자금 공급, 중국과 관련 사업의 특혜 제공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이 설립한 기업과 다양한 사업체는 홍콩의 신흥 재벌로 급성장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기반으로 홍콩 사업가, 홍콩 출신 저명 인사들을 포섭해 나간다. 포섭된 홍콩 엘리트들은 각종 기금회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중국 공산당이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자금줄이 된다. 중국 공산당 전위 공작 조직인 이 기업들은 외국에 대한 각종 정치정보 공작과 해외 통일 전선 공작 근거지로 이용된다. 홍콩에 근거지를 둔 기업으로 위장하면 외국의 경계와 의심을 낮추고 순수한 기업 활동과 민간 교류 활동으로 위장할 수 있어서다. 이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한국 등 해외 통일전선 공작 대상국에 대한 정치 공작, 경제 공작, 정보 공작, 포섭과 매수 공작을 전개하는 플랫폼 기능을 해오고 있다. 이들 공작기관 출신 중 한국의 기업 활동과 친선 교류 명목으로 진출한 인사도 상당수 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한중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홍콩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평화, 상생, 협력을 공식화한 시기에도 내부적으로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을 침탈해 장악하는 목적을 계획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려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 후반 들어 그동안 착실히 다져온 대외 공작 기반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외국에 대한 정치 공작전, 정보전, 통일전, 선공작을 본격화했다.
초안전이 출간된 시점인 1998년경에는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석이었던 장쩌민을 중심으로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을 강화하는 체제를 정비했다. 예를 들어 2003년 이른바 평화적 부상을 개념화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때 내부적으로는 초안전 전략을 반영한 3전,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대외 공세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외부적으로는 대외 개방과 평화 발전 정책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외국의 삼투에 침탈하고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 전단을 창설하기도 했다. 표리부동 전술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백서나 군사안보 전문 발간물에 언급하는 내용과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내부적으로 고급 간부들을 교육하는 전략전술론 교재 내용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외 공표용 자료에서 평화, 발전, 협력 등을 언급하면서 내부용 교육 자료에는 인민전쟁, 통일전선, 적극 방어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당연하다. 인민해방군의 전략전술은 비밀주의, 은밀성, 기만, 책략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표리부동 전략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2008년 중국 공산당은 대외 전략과 정책에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8년 미국 발세계 금융위기는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과 미국 세태론 논의가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2008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베이징 올림픽이다. 올림픽 개최는 한 국가의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중국의 자부심과 자신감도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2008년 말 국내 총생산 총액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바로 한 해 전인 2007년 경제기술 대국 독일을 GDP 총액 기준으로 제친 지 한 해 만이었다. 그것도 1967년 이후 서방 자유세계 국가 중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를 놓치지 않는 일본을 앞지른 것이었다.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 공산당뿐 아니라 중국 지성계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일부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회의, 비판, 정치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 자체에 변화가 오리라고 가정하는 논의는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 부상 미국 쇠퇴론이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이 물러난 공간을 대신할 국가는 중국이라는 확신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현존 국제질서의 수용자가 아니라 국제질서를 만드는 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중국 대외 정책은 공세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자신감에 넘쳐 기세 등등하게 몰아친다는 의미의 돌돌 피빈이 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신천하 질서론을 활발하게 논의한 시점도 2010년대에 들어서다. 중국의 전통적 국제 질서관은 이른바 천하세계다. 지난날 중국 천자를 중심으로 주변 제후국들이 지배, 종속, 위계 질서를 수립하던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웨스트팔렌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제관계는 주권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과 계급을 철폐하고 주권제민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한 근대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정신을 국제관계에서 구현한 것이다. 중국이 현대 국제관계를 대놓고 부정하면서 중국 중심의 위계적 국제관계로 회귀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 논리와 개념으로 포장한 신천하 질서론을 내세운다. 새로운 신으로 포장한 천하 체계론의 현란한 용어, 개념, 논리를 벗어보면 알맹이는 중국 중심의 수직적 위계 질서만 남는다. 중국의 시대를 실현하자는 이러한 논의는 시진핑 정권에 들어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 구호가 중국몽이다. 중국몽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등극한다는 대전략의 상징적 표현이다.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 첫 단계가 국내에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정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화권, 나아가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화권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의미한다. 아시아 지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반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다. 중화권과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는 단계에서도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은 적극 방어 전략에 따라 진행한다. 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시진핑은 2013년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 관계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신형 대국 관계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탈피하자는 주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패권국가 부상하는 도전국 간 경쟁이 패권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의 조건이 있다. 태평양을 기준으로 하와이 제도 서쪽에 해당하는 서태평양 지역, 즉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이다. 미국이 물러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 패권을 인정하면 서로 충돌할 이유 없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신형 대국 관계의 핵심이다. 미국은 중국의 요구를 무시했다. 신형 대국 관계에 이어 시진핑은 2014년 아시아 교류 신뢰 구축 회의 CICA에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시했다. 더불어 유라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한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대1로 프로젝트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중심 공급망, 서플라인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중국을 허브로 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원유, 천연가스, 공급망,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한다. 다음으로 1대1로 프로젝트 경제회랑에 경제특구를 설치해 중국 기업 인력이 진출하여 중화 경제권을 확장한다. 또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점차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확대해 이른바 위안화 국제화를 진행함으로써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중국은 유라시아 지역을 경제와 금융 양 측면에서 지배하게 된다. 이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무력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의 개발, 투자, 진출은 단순 사회 간접 자본 SOC 건설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전, 정치 공작전, 정보 통신전을 포함한 초안전 전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웨이의 통신 장비와 같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인프라스트럭처 운용 시스템을 이식하는 과정이다.
각종 인프라스트럭처와 정보통신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5G 사물 인터넷 IoT 구축을 하웨이를 중심으로 연계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중추 신경계를 장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더욱 중요하게는 경제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한 국가가 외국에 경제적으로 진출할 때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의 영향력 확대가 동전의 양면처럼 결부될 수밖에 없다. 1대1로 개발 투자 역시 현지 정치 경제 분야 엘리트 매수가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갔다. 1대1로 사업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현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경제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만을 추구한다. 필연적으로 해당 국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한 수법이 고도로 발전시킨 부정부패, 매수 기법이다. 현재 엘리트들을 매수해 이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 결과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 엘리트와 중국 공산당은 이익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는 1대1로 진행하는 해당 국가 정부가 친중 성향으로 바뀌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식 부정부패 구조를 1대1로 연선 국가에 수출해 이식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 특색 발전 모델을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 또는 중국 모델이라는 미명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중국 공산당 대전략의 최종 목표는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기반으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여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대전략 목표 달성은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유일 초강대국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주객관적 국력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고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초안전이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대륙의 중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한 전략이 적극 방어, 인민전쟁, 통일전선 공작이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들의 전쟁론, 군사전략을 전 세계로 확장 적용하고 있다. 지난날 싸움이 중국 공산당 대 중국 국민당 구도였다면 오늘날은 중국 공산당 대 미국이다. 과거 중국 내 제4회 세력이 통일 전선 공작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 시민사회 조직과 사회주의 이념 조직이 통일 전선 공작 대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전쟁인 초안전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초안전의 개념, 이론, 전략을 살펴본다.